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이후에 대입의 특징과 대비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저는 서울 영동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윤상형입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 소개는 간단하게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동고등학교 교사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오늘 제 설명회가 제 설명회를 보시는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두 가지 주제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예비 고1, 2 학생들,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중학교 학생들도 통합형 수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합형 수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통합형 수능으로 인해서 수능의 출제 경향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입시제도라고 하는 부분은, 누적이라는 것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2025 대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은 2024 대입이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이 이제 2025, 그 다음에 26, 27, 28 이렇게 이제 흘러갈 텐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해당이 되는 그 해당 연도의 대입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전 연도에 일어난 변화가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사실 놓치게 되면, 그러니까 올해 자신한테 해당이 되는 그 입시 제도만 기억하게 되면 이전 연도의 변화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걸 빠뜨리고 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전 연도에 일어난 변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입시 제도는 누적이라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전 연도의 입시 결과도, 입시에 대한 부분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냥 옛날 것까지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언제부터 보는 것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2021 대입부터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그 이전의 교육과정과 달라진 교육과정이 운영되고요. 이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얘기는 배우는 과목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 대입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2009 교육과정에서 이제 2015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우는 과목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 배우는 과목과 내용이 달라졌으면 당연히 뭐예요? 평가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능 어떤 그 체제도 개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시간의 어떤 부족,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이전 연도에 있었던 수능의 틀에다가 시험 범위만 바꾸는 이런 정도로 약간 미봉책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자, 자연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수학 가형에 기하라는 시험 범위가 빠졌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후에 이제 2022 대입, 2023 대입, 2022 대입부터 이제 그 수능 개편안이 시행이 되면서 통합형 수능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면 국어는 독서하고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체제이고요. 수학은 수원, 수투를 공통과목으로 하고,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쪽으로 이제 수능 체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그 모집 단위에서는 미적분 또는 기하만 선택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미적분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선택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집단이 선택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택한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능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 졸업생들, 그러니까 2021 대입을 치렀던 학생들이 2022 대입에서 다시 한번 도전했을 때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하를 선택할 확률이 낮죠. 왜냐하면 기하는 시험 범위에 이전 연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에 강점 있는 졸업생들이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게 되고, 따라서 재학생들도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기하보다는 미적분이 압도적으로 선택자가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왜 그런지 이유를 2021 대입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 연도의 어떤 그 변화 이런 부분들을 살피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2022 대입에서 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부 기재 내용이 변경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기재 내용, 정확하게는 학생부 기재 내용은 그대로 있고요. 이 내용 중에서 대입에 반영되는 요소가 변화됐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할 텐데요. 이때 이제 일어났던 변화가 뭐냐면 수상 기록 중에서 학기당 하나씩.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변화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추천서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16개 대학, 서울에 있는 선호도가 높은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을 40% 이상 맞추는 것. 요게 이제 일어났던 변화이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전형이 도입이 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통합전형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고른기회 전형.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회 배려 대상자를 위한 고른기회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역 인재 전형하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역 인재 전형은 지방대학에 설치되는 전형이고, 그 지역 학생들을 위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지방대학에 설치되는 지역 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가 없죠. 그에 비해서 이제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건 어디에 설치되는 전형이냐면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에 설치되는 전형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 학생들이 서울 또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도와주는 그런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통해서 경쟁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 다음에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경쟁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면 그 지역 학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고자 할 때 교과 위주의 전형으로 지역균형 전형을 만들어주면 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전형이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이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전형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2 대입, 2023 대입에 지역균형 전형이 이렇게 의무화되면서 각 대학마다 모집 정원의 한 10% 정도를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그동안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교과 전형을 많이 신설하지 않았는데, 교과 전형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2022 대입 이후부터는 성균관대도 그다음에 서강대도 그동안 교과 전형을 운영하지 않았던 그런 대학들도 이제 교과 전형을 운영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흐름들이 지금 2024, 25, 26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렀던 2024, 그 다음에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5 대입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으로 그대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16개 대학의 수능 40% 이상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일어난 큰 변화가 뭐냐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다는 거죠. 자, 자기소개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그럼 자기소개서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서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서류평가의 항목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정규교육과정 외에 비교과가 대입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는 이전 연도까지는 우리 학생부 기록 중에서 수상 기록이 학기당 하나씩은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상 기록 자체가 아예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서 기록도 항목 자체는 반영이 되지 않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규교육과정 에 속해 있는 내용들만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교과 성적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교과 세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체활동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종합의견도 들어가지만 종합의견은 선생님들이 기록을 해주시는 거고 학생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기록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세특, 그 다음에 창체활동 이 기록들에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처럼 이전 연도에 비해서 서류 평가에 활용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로 인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가 불가피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이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6 대입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뭐냐?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고3, 고2, 고1 학생들의 입시 제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026 대입 고1 학생들한테 일어난 변화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고교 학점제의 부분 도입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현재 고3 학생들과 고2 학생들은 일주일에 34시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총 204단위 수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요. 자, 그런데 이 204단위가 이제는 192학점이라는 그러니까 단위가 학점으로 용어도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4시간 하던 수업을 일주일에 이제 32시간 하는 수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요거 외에는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은 고2와 고3 학생들과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6 대입을 별도로 제가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 요것이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요것과 뭔가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한테는 고교 학점제가 부분 도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이 되는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 3학년 학생들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2028 대입이 적용이 되는 2025학년도 입학생들, 2025학년도 입학생들부터는 이제는 다른 것들의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교육과정이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는 2015 교육과정이지만 그때부터는 2022 교육과정이 되죠. 그러면 교육과정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우는 교과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 입학해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배우는 과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의 체계도 좀 달라지죠.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2년 후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똑같이 고교학점제에 적용을 받지만 교육과정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배우는 과목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평가하는 부분도 조금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은 일단 공통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가는 상대평가예요.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성취도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부터는 모든 과목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이제 성취도 평가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성취도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이제 석차 등급이 매겨지는 상대평가도 병기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상대평가에서 9등급이지만 그때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5등급이 되죠.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021 대입부터 22, 23, 24, 25, 26 이렇게 이어지는 대입제도의 변화 과정을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올해 일어났던 2024 수시 모집의 변화와 특징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일어났던 2024 대입은 일단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전년도 학생들에 비해서 34,000명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34,000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경쟁자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대학 가기가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입시는 재학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졸업생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재학생 인원만 살필 것이 아니라 졸업생 인원의 변화도 살펴야 되는데, 자, 올해 졸업생들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많은 졸업생들이 다시 한번 입시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학생만 놓고 보면 전년도보다 재학생 수가 감소가 됐지만 이제 수능을 치르고 입시에 도전하는 전체 학생의 규모는 졸업생의 증가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학령 인구의 감소, 재학생 수의 감소는 뭘 의미하냐면 34,000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고3 학생들은 전국에 있는 1등급 학생들 숫자, 2등급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해 졸업했던 학생들의 입시 결과하고 그 다음에 올해 치르게 된 고3 학생들의 입시 결과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급의 숫자, 2등급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전년도에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가 2.5등급이었다면 올해는 그보다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죠. 왜냐하면 수시는 재학생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은 졸업생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올해 재학생들의 내신 성적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내년에 2025학년도의 재학생 수의 변화, 그 다음에 2026학년도의 재학생 수의 변화를 살피시면 우리 아이가 맞았던 내신 성적이 좋은 내신인지 나쁜 내신인지, 그 다음에 입시 결과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자, 이제는 재학생끼리 이루어지는 학생부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까지 포함이 되는 수능 성적에 관한 이야기는 만약에 재학생 수가 34,000명이 줄어들었는데 이 학생들이 그대로 재학생만 수능을 응시하게 된다면 수능에서도 1등급을 받는 학생, 2등급을 받는 학생은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수능은 재학생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졸업생들도 함께 치르는 거죠. 그래서 졸업생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 수능 응시생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생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결국은 수능에서 1등급 숫자, 2등급 숫자는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시를 준비할 때 재학생들의 어떤 그 인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졸업생들이 이제 얼만큼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입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 올해 모집 인원이 4,800명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수시하고 정시를 구분하면 수시 모집 인원이 한 410명이 줄어들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정시에서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계획은 4,800명이 줄어드는 계획이었지만 중간에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첨단학과가 모집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1,800명 정도가 새롭게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입시에서 모집 인원의 감소는 최초에 계획했던 4,800명의 감소가 아니라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었죠.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수시 전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10명 정도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아닐 것 같지만 교과 전형에서는 300명,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는 한 2,00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늘어난 전형은 어디냐면 예체능 학생들이 주로 치르게 되는 실기실적 전형에서 1,500명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수시에서 410명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수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형별로 들어가면 종합전형의 감소폭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전형 규모의 변화를 살피실 때는 수시냐 정시냐 이렇게 통으로 살피시지 마시고 수시 안에 들어있는 세부 전형별로 살피시는 것이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수시 정시 모집 비율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따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수시 정시에서 모집은 수시 쪽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은 수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시 모집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시 비율이 적고 수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좀 있고요. 이따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기록 중에서 평가에 반영이 되는 내용이 축소됐다. 이제 수상 기록도 빠지고요. 독서도 항목 자체는 빠진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독서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 독서 기록 자체는 생기부에서 그러니까 대입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독서 기록란은 빠지지만 독서를 했던 기록들은 뭐 교과 세특이라든가 창체 활동 기록에 충분히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은 독서 기록을 의미 있게 활용을 해서 학생부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실시 대학의 규모가 올해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자,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나게 되죠. 자, 우리 선호도가 높은 고려대학교가 이제 새롭게 신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만 생각을 하는데 논술 위주의 전형도 조금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시에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좀 완화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트랙을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하는 대학들이 늘어납니다. 면접이 있는 면접형 전형과 그다음에 면접을 보지 않는 서류형 전형으로 나눠서 이렇게 실시하는 대학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특징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올해 굉장히 큰 변화를 불러왔던 서울대학교 과학탐구2 필수 반영 폐지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는 과탐2의 필수 반영을 폐지한 것과 아울러서 자연계열의 모집 단위를 2-1과 2-2로 구분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2025, 26 쭉 이어지는 흐름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의 학교 추천과 학업부 수용도 이제 중복 지원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복 지원이 됐을 때는 뭐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고 두 개를 다 쓰기 때문에 학교마다 추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하지만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교과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추천 전형과 종합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학업부 수용 사이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교과 베이스인 학교 추천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 학교 추천 전형의 지원 경쟁률이 조금 올해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좀 확인하셔서 내년에 이어지는 입시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학생부 반영에 있어서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갑니다. 그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로 나가서 A, B, C로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중요도가 좀 덜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종합 전형에서는 그동안도 진로 선택 과목까지 다 반영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일부 대학들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해서 평가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들은 이제 교과 전형이 됐든 종합 전형이 됐든 진로 선택 과목을 모두가 다 반영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작년에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내년에는 증가하는 대학이 없고요. 그 다음에 2026학년도에 연세대학교. 이렇게 이제 점점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정시에서도 교과를 반영하는 그런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 이유 자체를 좀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교과를 가지고 변별을 하려는 의도보다는 지금 현재 3학년 2학기가 조금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도 학생들이 성실하게 고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3학년 2학기까지 정시에서 교과를 반영하게 되면 3학년 2학기도 좀 소홀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런 어떤 그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지금 또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 2학년 학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그러니까 즉 졸업할 때까지 학교 생활을 좀 성실하게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학령 인구의 변화를 좀 개략적으로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3 학생들은 34,000명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재학생들의 1등급 숫자, 2등급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 졸업한 학생들과 올해 졸업한 학생들의 교과 성적을 비교해 보면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 조금은 성적이 낮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작년에 2.5등급에서 만약에 교과 전형 합격이 나온다면 올해는 뭐 2.51등급이나 2.52등급으로 약간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고2 학생들, 고1 학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각각 16,000명, 44,0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특히 지금 고1 학생들은 이전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 수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학령 인구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의 변화, 그 다음에 또 수능에서의 등급별 인원의 변화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확인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3 대입에서의 학생 수의 증가 2,500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024 대입에서는 한 4,800명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이제 한 또 3,362명 정도가 이제 줄어들게 된다는 것도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될 친구들은 재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졸업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졸업생들의 그 응시 인원과 비율은 해마다 이렇게 비율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인원도 이렇게 증가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0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증가될지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수능 응시 인원은 수능은 치러졌지만 수능에 대한 결과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 정도가 응시했는지는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접수한 인원은 저희가 통계를 잡을 수가 있죠. 보시면 자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졸업생들의 숫자가 수능 접수한 것, 실제로 응시한 인원은 아니고요. 접수한 인원을 살펴보면 2023학년도에 접수 인원이 한 15만 7천 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17만 7천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2만 명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작년에 늘어난 졸업생들의 증가 비율보다 올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수능을 치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이 졸업생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2025 대입에서도 2026 대입에서도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졸업생들이 늘어나면서 또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탐응시생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형 수능에 따르면 예전에는 우리가 뭐 인문계, 그다음에 자연계 이런 계열의 구분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선택 과목의 구분은 있을지언정 인문계든 자연계든 이런 계열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인문계 쪽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 자연계 쪽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사실은 구분이 좀 되는 편이죠. 그래서 사탐을 응시했다라는 얘기는 인문계 쪽 학과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과탐을 응시했다라는 것은 자연계 쪽 학과로 진학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면 이런 과탐 응시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를 봤을 때 올해 9월 그 고3 학생들이 치렀던 모의평가의 과탐 응시 비율이 50%였습니다. 작년 대비 2.1%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과탐 응시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졸업생하고 재학생으로 좀 나눠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졸업생들 중에서는 과탐을 응시했던 비율이 60.8%,
그에 비해서 재학생들은 47.1%. 즉 재학생은 아직도 과탐을 응시한 학생보다는 사탐을 응시한 학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졸업생은 압도적으로 뭐예요? 사탐을 응시한 학생들보다 과탐을 응시한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탐을 응시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연계 졸업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럼 왜 자연계 졸업생들이 많이 늘어나느냐는 걸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의대 선호,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게 되는 첨단학과가 올해 1,8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자연계 학생들이 다시 한번 입시에 도전하게 되는 그런 유인책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통합형 수능입니다. 통합형 수능이 실시됨에 따라서 수학에 있어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인문계 학생들보다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했던 자연계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좋은 성적을 가져가는 학생들이 많죠. 그러면 그 자연계 학생들이 자연계 모집 단위로만 진학을 하면 괜찮은데 이 친구들이 자연계 모집 단위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예를 들어서 경희대 정도라면 인문계 쪽으로 교차 지원을 했을 때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은 서강대나 성균관대 또는 고려대까지 선호도가 높은 대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수능에서 내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결국은 또 한 번 도전하게 되는 이런 학생들이 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근에 이슈가 됐던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되면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으니까 자연계 중상위권 학생들도 이제는 뭐예요? 상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거죠. 이런 이유들이 전부 다 뭐냐면 과탐 응시생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된 거고요. 그로 인해서 졸업생들의 과탐 선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결국은 자연계 졸업생들이 다시 한번 수능에 응시하는 비율이 증가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나 후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계 진학을 준비하는 재학생 입장에서는 자연계 졸업생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졸업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나의 수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학생들은 졸업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덜 응시하는 수시부터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를 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역별 모집 인원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2025학년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은 수시에서 65% 정도를 선발을 하고요. 비수도권 지역은 89%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정시는 수도권 지역은 한 35%, 그 다음에 비수도권 지역은 한 11%.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수시의 비율이 높은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정시 모집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수도권 전체가 이제 35%가 되는 것이고요. 선호도가 높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으로 옮겨오게 되면 그 비율은 더 늘어나서 40% 가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시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정시를 놓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비수도권을 희망한다면, 물론 비수도권을 지금부터 희망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겠지만 이런 경우는 압도적으로 수시에서 많이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시에 일어나는 모집 인원은 최초에 계획했던 모집 인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뭐가 더 있냐면 수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지 못해서 정시로 넘어가는 이른바 수시 2월 인원이라는 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 정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은 최초에 계획했던 모집 인원과 수시에서 넘어온 2월 인원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럼 그 인원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작년도에 수시 2월 인원의 규모를 보시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최초 인원 대비 비율이 4.6%, 10.4% 정도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지역의 대학들은 수시에서 웬만한 학생들을 다 선발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최초에 29,000명 정도를 선발하려고 했는데 몇 명이 2월이 됐냐면 33,000명이 2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초 모집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최초에는 한 11%, 12% 정도가 지역에서 정시로 선발하려고 했던 계획인데 실제로 모집이 이루어지는 건 2월 인원이 너무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 인원까지 치게 되면 뭐예요? 거의 한 25% 정도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 비수도권을 지금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비수도권 역시 수시 모집 비율이 높은 건 맞지만 결국은 정시 모집 비율도 최초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할 수 있다는 거, 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방에 있는 대학을 희망한다 하더라도 수시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정시까지 같이 준비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4 대입에서 서울대가 수능 과탐 응시형을 개편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투 과목 필수 반영 폐지이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던 부분은 뭐냐? 서울대학교에서 투를 필수 반영을 하지 않으니까 재학생들은 당연히 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왜? 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스럽다라고 많은 학생들이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 선택자가 되게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결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를 선택하게 되면 서울대 기준으로 투를 한 과목 선택하게 되면 3점을, 두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5점의 가산점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최초에 이제 이 서울대 과탐 응시 영역의 개편 중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은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2-1과 2-2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의 모집 단위를 2-1과 2-2로 나누는데 2-1 쪽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에는 물리 또는 화학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면 자, 물리나 화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물리하고 화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집 단위에서는 요거를 이제 지정으로 걸어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선택자들은 당연히 생원과 지원이 많은데 물리하고 화학을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 모집 단위는 경쟁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중에 왼쪽에 해당이 되는 모집 단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집 단위들은 당연히 뭐예요? 생원 지원을 선택한 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경쟁률의 변화는 입시 결과의 변화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럼 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 과목의 필수 반영이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집 단위별로 수능 응시 과목을 지정했던 이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큰 게 뭐냐면 과탐 투 과목의 표준 점수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자, 표준 점수가 높아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집단의 평균이 낮아야 되고요. 그 낮은 평균을 가지고 있는 집단 속에서 나 혼자 점수가 높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표준 점수를 저는 높은 표준 점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탐 투 과목의 표준 점수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위권 학생들이 투 과목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 투 과목의 평균이 지금 많이 낮아졌죠. 그 중에서 이제 투 과목을 선택해서 고득점을 올리게 되면 표준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해 3학년 학생들이 치렀던 5월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100점까지 올라간 거죠. 표준 점수 만점이. 그러니까 과학의 표준 점수 만점 100점은 올라갈 수 있는 최상위권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이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거치면서 조금은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원 과목의 만점과 투 과목의 만점의 표준 점수 차이가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수능 가채점 기준으로도 약간 10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요 대학에서는 그대로 표준 점수를 반영하거나 그대로 백분위를 반영하지 않고 백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은데 일부 대학에서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홍익대학교,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학들은 투를 선택해서 높은 표점을 받게 되면 그 표점을 그대로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대 입시나 홍익대 입시는 표준 점수에서 투를 선택해서 고득점을 얻은 이런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변화이고요. 자, 두 번째는 수시에서 직윤 대상자가 확대가 됐다는 거죠. 예전에는 자연계 학생들이 직윤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냐면 투를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수험생들, 특히 상위권 수험생들이 서울대 공대를 선호하기보다는 의학학 계열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많죠. 그래서 나는 원원을 선택해서 점수가 잘 나오면 정시로 의학 계열을 가겠어 라고 마음먹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그런 친구들은 부담을 느끼고 투를 선택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직윤 대상자가 되더라도 쉽게 말해서 전교 1등이라도 직윤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래순위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인문계 학생들한테 차례가 훨씬 더 가게 되죠.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이 수시 직윤 대상자가 되는 사례가 그동안은 많았는데 이제는 투 과목을 반드시 선택하지 않아도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직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은 직윤 대상자가 좀 더 늘어난 그런 현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인문계 학생들은 직윤 대상자가 좀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올해 수시에서도 인문계 직윤의 경쟁률은 떨어졌고요. 자연계 직윤의 경쟁률은 높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일어난 변화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1 모집 단위하고 2-2 모집 단위. 2-1 모집 단위에 지원하려면 물리 또는 화학을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쪽의 모집 단위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2-2 모집 단위보다 경쟁률이 좀 낮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정시 입시 결과에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죠. 예전에는 1+1을 선택하면 서울대 자연계에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투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서울대를 가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인문계로 교차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원래 원원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서울대보다는 의학계열의 뜻이 있었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의학계열에 지원할 수 있는 점수가 안 나오면 서울대로 눈을 돌릴 수 있는데 자연계를 못 가기 때문에 이제 인문계 쪽으로 옮겨가서 교차 지원을 했었어야 돼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원원 선택한 학생들이 굳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할 이유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계 쪽에 뭐예요? 정시 합격선은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인문계 쪽은 작년에 원원으로 고득점을 했으나 자연계를 지원할 수 없는 학생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빠지기 때문에 약간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울대의 입시 결과가 변화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그 밑에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까지도 약간의 입시 결과의 변화가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과탐응시 영역 개편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1, 2 학생들은 이런 것들은 약간 먼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럼 보다 더 본질적으로 가까운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과연 당장 수능에서 투 과목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냐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 게 유리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조금 남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는 수능 가채점 결과에서도 투를 선택했을 때 표준점수 만점이 원을 선택했을 때 표준점수 만점보다 약간 10점 정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투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자연계 중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투 쪽으로 넘어가서 투 선택자들의 평균이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원 과목과 투 과목의 표준점수 차이가 좀 좁혀질 가능성도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담임쌤들하고 좀 상의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투 과목을 선택할지 말지를 좀 결정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에서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제 작년에 서울대가, 그다음에 올해 고려대가, 그다음에 2026학년도에 연세대가 이제 교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좀 있어요. 서울대는 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정성평가로 반영을 하고요. 고려대학교는 정량평가로 반영합니다. 그럼 두 대학만 놓고 보자면 영향력은 정량평가로 반영하는 고려대가 조금 더 클 수 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정성평가를 하는 서울대나 정량평가를 하는 고려대나 이 교과가 당락을 결정질 정도로 큰 변별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수시에서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수시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정시까지 남아있는 교과 우수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도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자, 교과 우수 학생이 설령 수시에서 실패를 해서 정시까지 남아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또 수능까지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신도 최상위권이고 수능도 최상위권인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정시에서 교과 성적이 약간은 부족하더라도 나와 경쟁할 친구들도 대부분 다 약간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뭐 5등급, 6등급, 7등급 이렇게 이제 낮은 성적이라면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한 뭐 2, 3등급, 3, 4등급 정도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 지금 정성평가, 정량평가로 이루어지는 교과 반영이 전체적으로 크게 판도를 흔들 만큼의 영향력은 아니지만 합격선의 언저리에서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합격선의 언저리에 있는데 나는 약간 부족한데 교과 성적이 괜찮아.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합격선 언저리에 있는데 나는 그보다 살짝 높기는 하지만 교과 성적이 부족해. 그러면 불합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요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시에서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은 어쩌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변별력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의 생활을 조금 더 학생들이 성실하게 끌고 갔으면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차원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이제 고1, 2학생들, 앞으로 또 이제 예비 고등학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고등학교 생활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5 대학 입학 전형 계획, 그러니까 2025 대입의 특징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집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362명이 감소가 되고요. 전년도 선발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이제 선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할 수 있는 학생들, 고3 재학생 수는 한 16,000명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 사회통합 전형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회균형이 9,900명 정도가, 990명 정도가 늘어나고요. 지역균형 전형은 한 518명 감소,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한 215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자, 요 정도의 변화는 예전에 한 3,000명씩 일어났던 변화하고 비교를 해보면 변화의 폭은 좀 적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균형 전형의 518명의 감소는 교과 전형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에 자율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요거 이제 올해 상반기쯤에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학교 폭력에 연루가 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학교 폭력에 연루가 돼서 기록에 남는다면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불리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요거 지금 네 번째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통합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서 선택 과목의 필수 반영을 폐지하는 대학이 증가한다는 거죠. 내용이 뭐냐면 특히 자연계 쪽이에요. 자연계 쪽에 서울 소재 선호도가 높은 주요 대학의 자연계 모집 단위는 그동안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 탐구에서 과학을 반드시 선택을 했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제 2025학년도부터는 여기 지금 열거되어 있는 17개 대학은 이제는 뭐예요? 자, 화학공학과를 가는데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사회탐구 영역을 선택해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변화된 부분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고2 학생인데 고3 올라가는데 이제는 제도적으로 내가 연세대라든가 뭐 건국대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하는데 자연계 모집단을 지원하는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돼요. 그러면 선택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미적이나 기하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게 나은지 이런 고민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죠. 이런 부분 조금 이따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모집 실시 대학이 늘어났어요. 근데 뭐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의 변화도 괜찮지만 더 큰 변화가 뭐냐면 고려대학교죠. 자, 고려대학교에서 344명이 늘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은 그동안 서울대는 실시하지 않죠. 연세대만 실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려대학교까지 논술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제 논술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입에서 이제 변화된 부분 주요 대학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연세대학교의 교과 전형이었죠. 추천형 전형이 이제는 면접을 그동안 포함해서 전형을 치렀는데 면접을 빼고 학생부 100%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대신 그동안은 최저가 없었지만 최저가 생기게 되었죠. 물론 연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2개합 4, 2개합 5는 그렇게 높은 그런 최저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입시 결과가 반드시 뭐 확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최저 기준이 있다라는 것은 입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대학교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논술 전형이 신설이 됐는데요. 최저 기준이 있어요. 그 최저 기준이 4기합 8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4기합 5예요. 5면 상당히 높은 기준이죠. 그래서 논술 전형이지만 수능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업 우수형에서 이제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서류 100%로 이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 좀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성균관대 쪽에서의 변화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명칭이 바뀌었다라는 거. 뭐 이건 큰 건 아니죠. 기억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더 큰 변화는 뭐냐면 다군에서 정시 다군에서 그동안 모집을 안 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모집 단위인 글로벌 경영이라든가 글로벌 바이오메디컬의 정시 모집이 다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원래는 이제 2025부터 이루어지려고 했지만 첨단학과가 순증되면서 지금 현재 2024 대입에서도 성균관대는 다군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주요 대학에서 가장 변화의 폭이 큰 쪽이 한양대라고 볼 수 있는데 한양대학교는 그동안 되게 심플하게 전형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받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만 평가를 했었고요. 수능 최저 기준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부에서는 최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자, 수능 최저를 적용하게 된다. 3개 합 7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학과
비교했을 때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최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입시 결과보다는 훨씬 더 조금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톨릭대 좀 설명을 드리면 가톨릭대 의예과 지역균형 전형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 2를 선택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선택 과목의 필수 반영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결국은 자연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학에서 확통을 선택해도 되느냐, 사탐을 선택해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느냐, 가산점이 부여가 되는데 그 가산점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보시면 상위권 대학은 수학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고요. 탐구 쪽에만 가산점을 줍니다. 하지만 중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는 탐구에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수학에서도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주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중위권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이제 미적이나 기하에서 자연계 수험생이라도 어디로? 이제 확률과 통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을 받고 싶죠. 그래서 이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뭐예요? 가산점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상위권 학생들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수능 체계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했을 때 표준점수 만점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때 표준점수 만점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면 더 좋은 표준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데 굳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는 대학들 중에서 어느 대학이 빠져 있냐면 일단 서울대학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서울대를 가겠다라고 목표를 잡으면 뭘 선택해야 돼요?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탐구도 과학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서울대가 이 선택 과목의 필수 반영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권 수험생들은 그대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는 뭐예요? 가산점을 주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위권 학생들은 고민이 되는데 앞으로 내가 이제 미적 기하를 선택했을 때의 표준 점수하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때 표준 점수를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때 점수가 월등히 높아진다면 선택 과목의 변경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 가산점이라고 하면 주로 수학의 미적 기하, 탐구에서는 과학에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보시면 뭐 경희대학교도 연세대학교도 사탐에도 가산점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인문계 쪽에 지원을 하게 되면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과학탐구를 선택했던 자연계 수험생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하는 것을 조금만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자연계열에서 수학하고 탐구의 반영 과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는 아직도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를, 그 다음에 탐구에서 과학을 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수학은 풀었지만 탐구는 그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다 수학하고 탐구에서 과목 지정을 풀었죠. 자, 시립대는 수학에서 미적을, 홍익대는 이제 수학과 과학에서 그대로 선택 과목을 아직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 일단은 탐구 쪽에서 직업국 대학들은 그대로 과학을 가져가는 대학들이 좀 많고요. 하지만 수학 쪽에서는 이렇게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나면 확률과 통계로 선택 과목의 필수 반영을 풀었던 대학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미적 기하 선택자들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이 중위권 대학에서의 미적 기하 선택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입시 결과가 조금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학 계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인하대학교하고 가톨릭 관동대, 그 다음에 영남대, 요 밑에 순천향대, 영남대 이런 대학들은 이제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탐구 쪽에서는 탐구까지 푼 대학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되지만 그런데 의대를 희망하는 친구들 중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상위권의 학생들이고요. 여기서는 표준점수 1점, 2점으로 당락이 결정이 될 수 있는데 동일한 원점수에서 미적 계열을 선택했을 때 표준점수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의학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이라면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는 친구들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5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2026, 2027은 아직까지 특별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입시는 계속해서 누적되지만 그 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5나 26은 현재 2024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이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028 대입부터는 변화가 좀 큽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2028 대입을 치르게 되는 2025학년도 입학생들은 교육과정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변화가 좀 많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신 평가 방식에 있어서 전학년 전 과목이 동일합니다. 지금은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가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가지 않는 성취도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028 대입을 치르게 되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선택 과목의 종류하고 상관없어요. 과목의 유형하고 상관없이 전학년 전 과목이 전부 다 동일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9등급이 아니라 이제 5등급으로 바뀌게 되고요. 성취평가제하고 등급을 같이, 그러니까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가 같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오지선다형에서 논서수령 평가 중심으로, 즉, 다시 말해서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좀 기를 수 있는, 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의 쪽으로 이제 변화를, 유도할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선택 과목,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하고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수능 선택 과목이 이제 아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많았죠. 그래서 이제 통합형 과목 체계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모든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이렇게 이제 동일한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하고 과학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죠. 이게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난이도라든가 또 출제 범위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2028 대입부터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유형의 시험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심화수학이라는 과목, 이제 심화수학이라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미적분 2하고 기하를 포함하고 있는 이 과목을 신설하겠다라는 거. 근데 이건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가겠다라는 거죠.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연계 최상위권의 변별을 위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2028 대입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인데, 자, 11월 22일 대국민 공청회 이후에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제 이후에 어떤 그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좀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죠. 2학년 학생들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좀 살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통합형 수능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수능 출제 경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이후에 수능시험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형 수능입니다. 자, 국어에서는 독서하고 문학을 공통으로 하고 화작하고 언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수학에서는 수원수를 선택하고 공통으로 하고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로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뭐냐면 공통과목하고 선택과목에서 중요한 건 뭐다? 공통과목이라는 거죠. 공통과목의 배점이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선택과목을 뭘 할 것이냐를 고민하기 이전에 공통과목, 그러니까 독서하고 문학, 수원, 수투를 완벽하게 다져가는 것이 수능에서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요걸 위해서 이제 이 선택 과목의 점수 체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거나 미적분을 선택할 때 이 친구가 60점이라는 공통 과목 점수를 맞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확통을 선택하게 되면 24점을 맞는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미적을 선택하면 15점을 맞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냐? 확통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그다음에 미적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면 자, 이 점수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누구나 다 확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점수를 그대로 가져가지 않죠. 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통과목 평균에 따라서 선택 과목의 원점수를 조정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자, 24점이라는 확통 선택의 점수는 평균 20점보다 4점을 잘한 거예요. 미적분 15점이라는 점수는 평균 20점보다 5점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자, 평균이 공통과목 평균, 확통을 선택한 집단의 수원수투 평균을 30이라고 가정하고 미적을 선택한 집단의 수원수투 평균을 50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24점이라는 점수는 평균보다 잘한 거기 때문에 평균에서 몇 점을 더 더해주는 구조예요. 미적의 15점은 평균보다 못했기 때문에 평균 50점에서 몇 점을 까는 점수죠. 그러면 30 플러스 알파하고 50 마이너스 베타가 새로 부여되는 점수가 되는데 누가 봐도 미적 쪽이 유리하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미적을 선택했을 때의 점수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균의 차이를 20점이나 두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학생들의 확률과 통계 집단의 공통과목 평균하고 미적분 선택 집단의 공통과목 평균은 한 20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미적을 선택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국어 쪽에서는 언매하고 화작 중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언매를 더 많이 선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 구조상으로는 언매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에 따른 획득 점수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죠. 시험의 성격에 따라서 뭐 4점까지 벌어지기도 하고 또 1점까지 좁혀지기도 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3점까지 좁혀지기도 하고 8점까지 벌어지기도 하고요. 자, 가채점 결과에서도 지금 언매하고 화작의 점수 차이, 그 다음에 확통하고 미적의 점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만 놓고 보자면 언매를 선택하거나 미적을 선택하는 것이 동일한 원점수에서 가져가는 표준 점수가 크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역별 과목 선택 인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던 비율이 작년 수능에서 35%, 그 다음에 수학, 미적을 선택했던 비율이 45%인데 올해 9월 모평 기준으로 41%, 51%로 뭐예요? 언매하고 미적의 선택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선택 과목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냐, 자,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어디까지 해당이 된다? 2027 대입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2028부터는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동일한 형태의 수능을 모두가 다 치르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2024 대수능 이제 치러졌어요. 수능은 끝났고요. 지금 수능이 어려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원래 이제 처음에 어떻게 될 거였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통합수능 2년 차였는데 국어는 쉬웠고 수학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국어의 표준점수 만점은 134, 수학의 표준점수 만점은 145. 11점 정도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수학을 잘했던 아이들이 되게 유리했어요. 그럼 수학을 잘한 아이들이 주로 자연계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구조였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올해는 국어는 약간 어렵게 수학은 약간 쉽게 해서 표준점수 만점을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최초의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EBS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 연계율은 50%로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쉽게 느끼게끔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수능이 쉬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죠. 수능이 쉬워지게 되면 뭐예요? 변별력이 사라지게 되죠. 이런 또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부 장관도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 그럼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쉬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쉬워지지 않을 거다.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육과정평가원장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킬러 문항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수능이 쉬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킬러 문항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절대로 수능이 쉬워지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수능은 변별력을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다면 수능이 그 힘을 갖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최상위권하고 상위권의 변별력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9월 모의고사에서도 수학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려운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점자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킬러 문항이 없어졌다고 해서 쉽다라고 느끼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변별력 확보를 위한 준 킬러 문항만으로도 충분히 그 친구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요번에 이제 수능에서 좀 드러났죠. 그러니까 킬러 문항은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지만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특히 졸업생에 비해서 재학생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수능 공부를 할 때 수능은 기본적으로 변별력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의 존재 유무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쉽게 출제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가채점 결과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좀 나타났어요. 지금 언매를 선택하면 146점, 그 다음에 미적을 선택하면 147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던 거죠. 하지만 뭐예요? 국어하고 수학의 표준점수 만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과목별 유불리는 좀 덜 발생할 수 있는 체제이고요. 자, 보시면 탐구 쪽에서는 지금 6과목이 표준점수 만점이 70이 안 돼요. 그리고 3과목은 표준점수 만점이 70이 넘어갔죠. 그래서 6과목은 좀 상대적으로 쉽게, 3과목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가 됐다. 이런 경향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가 됐던 이제 투 영역을 한번 보시면 원과목의 표준점수 만점은 전부 다 70이 안 되죠. 근데 투 과목의 만점은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원 과목을 선택했을 때랑 투 과목을 선택했을 때의 표준점수 만점의 차이가 10점이 넘어간다는 건 결국은 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 이게 올해 수능에서도 지금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앞으로 수능에서 자연계 학생들 2과목을 선택할지 말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교차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1 대수능이에요. 이게 지금 통합형 수능 이전이죠. 그때는 인문계 학생들은 수학 나형을,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 가형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는 집단이 다르고 자연계는 집단이 달랐죠. 이때는 뭐냐면 인문계도 최상위권이 있고 자연계도 최상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점이라는 점수를 받은 학생이 인문계가 1000명이면 자연계도 1000명이에요. 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시죠. 근데 2022 대입 이후부터는 이게 확실히 달라졌어요. 수학,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고득점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자연계 수험생들의 성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400점 이상의 학생이 인문계 쪽에 뭐 예를 들어서 한 200명이면 자연계 쪽에서는 한 2000명이 되는 거죠. 그럼 자연계 쪽에 있으면 2000등인데 인문계로 넘어가면 200등이에요. 그러면 대학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건 올해도 이어질 거고 이제 내년도 후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선택 과목의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로 인해서 중상위권 대학의 교차 지원의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지금 상위권 대학은 거의 50% 되고요. 중위권 대학도 한 30% 이상이 되죠. 자, 이런 특징들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또 뭐가 있냐면 나중에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대학도 있지만 이 과목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100분위 기준으로 변환 표준 점수를 주게 되는데 여기에는 대학의 의도 같은 것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차 지원을 막고 싶다면 과학보다는 사회의 변환 표준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죠. 그러면 자연계 학생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 대학은 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2022 대입에서 성균관대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고1, 2 학생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하시고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통합형 수능이 이루어지고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이 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자, 입시 결과를 보세요. 지금 인문계 학생들의 주요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합격자 중에서 지금 3등급이나 4등급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교차 지원으로 넘어가는 학생들은 2등급이나 3등급이 많아요. 자연계 쪽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3등급이나 4등급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은 수능 성적이 지금 좋아졌어요. 수학 성적이. 그래서 내가 수학이 1등급, 2등급이라고 해서 너무 자만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다른 친구들도 1등급, 2등급이라는 거죠. 반대로 인문계 학생들은 확통을 선택해서 수학 성적이 좀 낮아요. 통합형 수능에 됨에 따라서. 그래서 자신감이 좀 없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인문계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은 나만 성적이 낮은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좀 낮다라는 거.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성적을 올려서 더 좋은 성적을 받으면 더 대학을 진학하는데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나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합격자들의 인문계 쪽에 확통 선택자들의 성적은 좀 낮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5학년도 이후 대입의 특징과 대비를 좀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부족한 제 강의가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